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입니다. 저자 홍춘욱, 출판사 스마트북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투자의 왕도를 찾아서 2021년 발간된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갈증을 한 번에 풀어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이메일과 유튜브 채널에 매일처럼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는 잘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은 한국 주식은 투자하기 너무 힘드니 미국 주식에 올인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이 쏟아졌으니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살펴보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들에 답하면서 진행되기에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부분적인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텝 3에는 투자 성향에 맞춘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까지 소개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다뤄진 내용은 허공에서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2012년 발간된 돈 좀 굴려봅시다에서 이야기했던 탑다운 투자 전략을 좀 더 쉽게 또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탑다운 투자 전략이란 경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 자산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해 중점적인 비중을 두어야 할 산업이나 투자 스타일을 선택하는 방식의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돈 좀 굴려봅시다에서는 탑다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인구 구조 분석에서 시작했는데 이번 책은 그렇게 거창한 분석보다는 한국 투자자들이 실전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형식으로 썼습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의 주식시장은 저조한 성과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은 이번에 아예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책 발간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이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2006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역사적인 강세 행진을 펼쳤고 반대로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가 이어지던 중국 주식시장은 잃어버린 14년째에 접어드는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구 변화 외에 달러 가치의 변화 같은 다른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에는 신흥국의 주식시장이 아주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에는 신흥국의 주식시장이 돋보이는 성과를 기록하곤 합니다. 물론 인구 변화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구 변화라는 초장기 요인을 가지고 당장의 시장을 전망하려던 것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상의 경험처럼 경제 분석가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수를 변명할 시간에 더 나은 전망 그리고 근거 있는 분석을 제시하는 게 경제 분석가의 임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부터 연기금, 은행을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것 그리고 신호와 소음을 비롯한 여러 인생책을 읽은 것이 저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아래 문구가 저의 태도를 바꿔놓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버클리 대학 테틀록 교수는 여러 다른 영역의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걸프 전쟁, 일본의 부동산 거품, 퀘벡이 캐나다에서 분리될 가능성 등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거의 모든 중요 사건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소련의 붕괴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예외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밥값을 못하는가?
15년도 넘게 걸린 테틀록의 연구 결과는 사회과학계를 엿먹이는 것이었다. 그가 살펴본 전문가들은 직업이 뭐든 간에 경험을 얼마나 오래 쌓았던 간에 전공 분야가 뭐든 간에 하나같이 동전을 던져 판단을 내릴 때보다 낫지 않았다. 테틀록 교수는 이런 식으로 거창한 생각을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반면 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전문가를 고슴도치로 분류했습니다. 반면 고슴도치와 달리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을 여우로 분류했는데 이들은 매우 실용주의적이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가능성이나 확률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책 한 권을 읽고 하루아침에 고슴도치에서 여우로 변신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책 발간 이후 10년 동안 공부하고 또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와 순환 장세의 주도주를 잡아라 등 다양한 책을 쓰고 번역하며 조금씩 자세가 바뀌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강한 주장을 펼치기보다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또 단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이 책의 유효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쓴 책이니 당연히 시대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라면 누구나 영원불멸하는 고전을 남기고 싶은 희망을 품고 책을 씁니다만 그 희망이 빗나갈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5년 혹은 10년만이라도 이 책의 내용이 독자들의 공부와 자산 설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장 투자 시작 전에 알아두면 좋은 한국 증시의 현실 1993년 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직장 생활이 시작한 이후 주식이나 환율 그리고 금리와 같은 핵심적인 경제 지표를 전망하고 분석하면서 한국 경제는 한시도 맘 편한 적이 없다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2020년 3월의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밟아갈 때만 해도 대세 상승, 다시 말해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미련을 버린 이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만 예외적인 현상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1981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한국 종합주가지수의 연수익률 분포를 보면 가장 자주 출현하는 수익률은 마이너스 10%에서 제로 수익률입니다. 5년에 한 번꼴로 출현합니다. 특히 주식에 투자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은 무려 42.5%에 달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률 분포는 정규 분포와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규 분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간값과 채빈값 그리고 평균값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정규 분포에서는 지난 40년 동안의 수익률을 줄 세우면 20번째로 높은 수익률이 평균과 일치해야 하고 이것이 또 가장 자주 출현하는 값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은 이런 특성을 단 하나도 만족시키지 않으니 정규 분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규 분포가 아니면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증권사 리서치 업무를 담당할 때 그렇게 빈번하게 전망이 빗나간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렇게 자주 손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나?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답은 1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급등 장세 때문입니다. 세계의 다른 주식시장도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적어도 선진국의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 중 하나인 S&P 500 지수의 1981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의 연수익률 분포를 보면 플러스 10%의 수익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적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했을 때 플러스 성과를 기록할 확률은 무려 80%에 이르는 반면 마이너스 20% 이상의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40년에 단 한 번 뿐이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왜 이렇게 클까? 미국과 한국 증시의 지난 40년간의 연수익률 분포를 보면 미국 증시는 플러스 수익률을 올릴 확률이 8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코스피 시장은 연수익률이 마이너스 10에서 0%가 가장 빈번하게 출현했으며 손실을 볼 확률이 무려 42.5%에 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과 달리 한국 증시가 이토록 불안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독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수출액과 코스피 200 기업의 영업이익의 관계를 보면 둘 사이에 매우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되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반대로 수출이 부진하면 기업의 영업이익의 증가세도 꺾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수출은 왜 이렇게 위아래로 춤을 출까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요인은 경쟁력 상실 때문이지만 수출이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늘어난 것은 물론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했음을 감안할 때 이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통신사 블룸버그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 혁신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장기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10년에 한 번 혹은 5년마다 한 번씩 무너져 수출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의 수출이 매년 크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는 경쟁력의 변화보다는 해외의 수요 변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언제 고객의 주문이 쏟아질지 모르기에 설비를 갖추고 재고를 확보하지만 2008년 말의 글로벌 금융위기 혹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불황이 닥치는 순간 기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 및 대규모 고용에 따른 고정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수출 주문 감소로 매출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황에도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은 모두 경기 변화에 따라 수요가 급변하는 이른바 경기 민감재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바이오와 로봇, 그리고 화장품 등 상대적으로 경기를 덜 타는 제품이 한국 증시의 주력 품목으로 부각되길 바라지만 이와 같은 희망이 실현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왜 그렇게 배당에 인색할까? 기업의 실적 변동성이 크고 불황의 파산 위험이 큰 상황에서 경영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 즉 낮은 배당 수익률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한국 상장기업의 배당 수익률 흐름을 살펴보면 1%를 중심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2008년인데 배당 수익률의 분모, 즉 주가가 크게 떨어진 탓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의 배당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징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7년 배당금 지급액이 13조 원이었는데 2008년 15조 원으로 소폭 늘어났다가 2009년에는 10조 원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2000년대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1996년 기사를 보면 한국의 배당 수익률은 세계의 주요 주식시장 36군데 중에서 33위에 그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꾸준히 직고리 배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한국 대기업 집단의 총수 지분율이 단 3.5%에 불과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배당을 100억 원을 지급했다고 해도 총수 일가에 떨어지는 배당금은 3.5억 원에 불과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감안하면 실제 수령액은 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100억 원을 벌면 평균적으로 15억 원 남짓만 배당을 할 뿐이며 이것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글로벌 기업들 덕분에 높아진 것입니다. 지배 구조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이익 변동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도 배당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수출에 따라 이익이 들쑥날쑥 움직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잘 나갈 때일수록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수출이 잘 된다고 방심해 배당을 지급하기보다는 이 돈을 잘 비축하고 또 적절하게 투자해서 경쟁력을 개선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금 지급은 배부른 투정처럼 치부될 수 있습니다. 어떤 투자 대안이 있을까? 이상과 같은 한국 증시의 투자 환경을 감안할 때 저는 두 가지 종류의 투자 스타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이른바 바텀업 투자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주가가 저평가되었을 때 주식을 매입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기업의 내재 가치와 주가 사이에 괴리가 크게 벌어지는 한국 증시의 환경을 감안해야겠죠. 즉, 바텀업 투자를 할 때에는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 등 이른바 주주에 대한 보상이 꾸준히 이뤄지는 기업을 최우선의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바텀업 전략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만 있다면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성과는 굉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텀업 전략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갈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꾸준히 공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기업을 골랐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내는데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로 큰 부를 이룬 워런 버핏은 다음과 같이 투자할 종목을 고르는 팁을 줍니다. 내가 찾는 기업은 1. 우리가 그 사업을 이해하고 2.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3.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고 4.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는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고자 하며 경영진이 우리 동업자가 될 때는 지분의 80% 이상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주식 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소량 사들이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모조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일부를 소유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탁월한 수익률을 지켜주는 항구적 해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높은 수익을 내면 자본주의 역학에 따라 경쟁자들이 그 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탁월한 실적을 유지하려면 낮은 생산 원가나 강력한 세계적 브랜드를 가진 기업처럼 가공할 만한 진입 장벽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2장 탑다운 투자 1단계 환율 흐름부터 점검하자. 그럼 원달러 환율이 높아 한국 주식을 매입하기 좋은 타이밍인지 아니면 환율 수준이 낮아서 이제 달러를 매입할 타이밍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통계를 좋아합니다. 지금이 2021년 12월이라면 지난해 12월에 비해 환율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율이 지난해에 비해 올랐다면 한국 주식을 매입하고 반대로 환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떨어졌다면 달러를 매입하는 겁니다. 물론 한 달 만으로 매매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니 저는 최소 3개월 이상 같은 방향으로 환율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행동을 취할 것을 권유합니다. 4장 소매 판매 스위칭 전략, 채찍 효과에 주목하라. 채찍 효과를 처음으로 발견한 이는 세계적인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프록터&갬블의 아기 기저귀 물류 담당 임원입니다. 그는 아기 기저귀의 수요 변동을 분석하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기 기저귀라는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의 수요는 늘 일정한데 소매점 및 도매점의 주문 수요는 들쑥날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문 변동폭은 최종 소비자,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체, 원자재 공급업체로 이어지는 이른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커졌습니다. 채찍을 휘두를 때 손잡이 부분을 작게 흔들어도 이 파동이 채찍의 끝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현상과 유사하기에 채찍 효과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선진국의 소비시장에 조금만 충격이 발생해도
한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 공업국의 경기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채찍 효과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 한국 수출주와 내수주 어디에 투자할까? 2000년대가 내수주의 시대였다면 2010년대 초반에는 수출주의 전성시대가 열렸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쇼크처럼 수출 전망이 불확실한 시기에는 내수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주와 내수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미국 국채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올린다는 점에서 최적의 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 수출주, 내수주 스위칭 전략이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이유는 수출주와 내수주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 투자 원금의 감소를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원금에 한번 손실이 발생하면 회복하는데 2배의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투자 전략은 절대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손실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 본격적인 자산 배분의 세계로 2019년 회사를 그만둔 다음부터 1년에 2차례 정도 자산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에 리밸런싱을 할 뿐 기계처럼 정확하게 리밸런싱을 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업계에서 수십 년 일한 저도 철저하게 해내지 못하는 일을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따라서 저는 2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설렁설렁 운용하는 것도 나쁜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산 배분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수단을 잡은 것이나 다름없는 데다가 탑다운 전략을 이용해 매매하는 것보다 품도 적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또 다른 대안은 금융회사와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에서 개발한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같은 상품을 매입해 간단하게나마 한국 주식, 미국 국채 분산 투자를 실행하는 것도 방법이며 저도 개발에 참여한 리치고 앱을 이용해 리밸런싱의 타이밍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편리하게 자산 배분을 하고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 굴뚝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